자, 일단 오늘 경기 리버풀이 또 승리를 하면서 4전 전승. 리버풀 입장에서는 불안하지만 가장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리버풀 팬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는 좀 시원한 경기력 좀 보고 싶다. 두 번째, 어쨌든 이기니까 좋다. 뭐 요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해보자면 리버풀은 경기력적인 부분들은 뭐 다음 경기 할 때든지 언제든지 무조건 올라와 줘야 됩니다. 이제는 4경기가 지난 거면 아예 초반 단계는 좀 지나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경기력을 좀 올려줘야겠고요. 어쨌든 그 와중에 경기력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4연승을 한 거는 아직까지도 그 우승 물이 안 빠졌다고 해야 되나? 이미 옷에 우승 색깔이 염색돼 있는 게 아직 안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직 리버풀의 승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버풀 입장에서는 막판에 극장골 승리로 4연승을 완성하게 됐고요. 저는 오늘 경기 보면서 리버풀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수비하는 팀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리버풀의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리버풀이 생각보다 이렇게 상대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좁은 공간을 쪼개는데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빌드업 구조를 가져가고 양쪽 윙어를 터치라인까지 넓게 벌려놓은 다음에 뭐 여기로 미드필더가 뭐 가끔 올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리버풀이 전반전에 답답할 때 보여줬던 그런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은 너무 움직임의 범위가 좁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기 전에 어느 정도 뭐 에키티케, 비르츠 너네 맨 앞에서 한 반반 정도 나눠서 비르츠는 조금 더 오른쪽, 에키티케는 조금 더 왼쪽 이렇게 맡아 뭐 이런 것들을 정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두 줄 수비를 뚫으려면 저는 이 공간이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리버풀 선수들이 자기 주변으로 정해진 범위 정도만 움직인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수비가 그렇게 대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맨투맨이 누구 따라가고 그 공간으로 누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크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에키티케가 바깥으로 빠졌을 때 학포 들어가고 막 로버트슨 찌르고 맥칼리스터가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선수들의 변칙적인 움직임 기본적으로 범위가 이 정도였다면 뭐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가져가면서 벌리 선수단을 조금 더 정신없게 만들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버풀이 그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었다. 그게 이제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에도 조금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전 하이라이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리버풀이 하이라이트로 잡혔던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 불규칙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흐라벤베르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연계를 할 때 하이라이트 장면 하나 나왔고요. 로버트슨이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 받아서 슈팅했던 장면 나왔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무언가 정해진 위치, 정해진 범위에서만 움직이면 사실 이런 수비를 뚫기는 힘들다. 오케이. 이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리버풀이 저는 이 주고받는 패스의 속도를 되게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리버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다이렉트 패스 횟수가 좀 적었다고 할까요? 주고 이렇게 잡지 않고 패스가 반복돼야지 수비가 예상하기 힘든 건데 한 번씩 꼭 자기 발 앞에 잡아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패스 속도가 좀 느려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바로바로 차지 않는 이상 수비가 또 대응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밀집 수비를 자주 깨본 팀 예를 들면 뭐 패배 전성기 맨시티 그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로 공을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저는 되게 빠르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짧은 패스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짧은 패스의 속도마저도 계속 좌우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가끔 가다가 반대 전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비 중심이 막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이런 데 공간이 생기고 그때 그 공간으로 쭉 찔러서 뚫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리버풀이 이런 내려앉은 수비 라인 상대로 너무 천천히 공을 돌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패스의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에 리버풀이 이런 팀 상대로 지공을 펼칠 때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이 세트피스적으로도 저는 조금 더 다양한 패턴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 못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리버풀이 오늘 코너킥 횟수가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거 아이디어 좋다, 와 이거 참신하다, 뭔가 이런 느낌의 코너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반다이크나 코나테 쪽으로 이렇게 투입시키는 그런 코너킥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완전히 뒤로 빠졌을 때 리버풀이 그걸 공략하는 방법이 사실 너무 크로스 위주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에키티케가 있든 없든 사실 그 이외의 선수들도 크로스에서 그렇게 강점을 보여주는 선수들은 아닌데 너무 크로스만 올리는 느낌? 그리고 사실 슛각이 나오더라도 크로스를 깎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까지 굳이 크로스를 올려야 될까? 슈팅도 한번 때려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었던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 그러니까 상대가 수비 일변도로 나오는 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을 0대 0으로 넘기게 해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은데 이런 팀은 전반전을 0대 0으로 넘긴다? 그러면 자신감 있게 계속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수비 방식이 통하네? 오케이, 뭐 우리 상대 리버풀이라도 못할 거 뭐 있어, 해보자.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강팀들이 승점 못 얻고 마무리되는 경기를 되게 많이 봤고, 대표적인 경기로 저는 그게 우리나라와 독일 2018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던 경기라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독일이 훨씬 더 강한데 우리가 결국 전반전을 0대 0으로 넘겼고, 그 흐름? 그러니까 축구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이겼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 상대로 0대 0으로 넘어간 거, 이것도 벌리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에 그나마 슬롯 감독이 좀 변화를 줘보려고 했던 게 브래들리를 투입하면서 좀 브래들리를 의도적으로 박스 안으로 많이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뭐 크로스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빌드업 상황이라든지 공격 상황에서 브래들리를 박스 안으로 잘 넣어봤지만 생각보다 그게 통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통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답답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리버풀 입장에서는 승리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선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선수 일단 비르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르츠도 장단점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르츠가 다른 리버풀 선수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뾰족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가 좀 생각하지 못한 패스기를 비르츠는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비르츠도 약점이 있죠. 센 경합, 그러니까 깡으로 붙는 경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비르츠가 장점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뭐 체구 대비 잘 버틴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게 장점이 아니고, 비르츠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창의적인 걸 좀 살려주면 좋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비르츠가 그렇게 패스할 거를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비르츠가 너무 잘났는데 다른 선수들이 못 따라간다, 이 뜻이 아니고, 비르츠가 어쨌든 창의적인 패스를 하는 유형이라는 거를 다른 동료 선수들이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에서 비르츠가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같이 그 템포 속으로 들어가야 그 비르츠의 창의적인 패스를 받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비르츠가 46분 38초 그쯤이었는데 이제 안쪽으로 슈팅하는 척하면서 각도를 탁 틀어서 주더라고요. 거기 이제 에키티케나 살라 중에 한 명을 노린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이제 패스를 받아줄 때는 또 다른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사실 리버풀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겪는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입생이 특히나 이런 빅네임들이 팀에 섞이다 보면 당연히 기존 멤버들보다는 호흡이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리버풀은 이런 시간들이 더 길어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게임이 계속되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뭐 극장골 넣고 지금처럼 마지막에 핸드볼 발생하고, 이거는 매 게임 발생할 수는 없으니까 리버풀 스스로 경기력으로 확실히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공격진에 영입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빨리 좀 적응을 해줘야 된다. 그 적응이라는 게 서로의 호흡이 좀 잘 맞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말로 얘기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거기로 패스 주고
저는 이게 말로 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눈빛 보고 서로 생각이 일치하는 게 제일 빠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사실 말 안 하고도 호흡이 맞아야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시간 문제고 리버풀이 그런 것들은 빨리 끌어올려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뭔가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이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르츠가 다이렉트 패스를 주고 이삭이 그런 것들 바로 내줄 수 있고 또 이삭도 연계하는데 센스가 좋은 선수라서 비르츠 이삭이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리버풀이 좀 다행인 게 센터백들이 저는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에서 0대0을 유지시켜주는 거 그리고 공격수들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는 리버풀의 2명의 센터백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0대0을 유지시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벌리도 수비력에 비해서는 공격력이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벌리가 또 역습 찬스 몇 번 잡았는데 거기서 공격력이 약한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다행이었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은 이런 것들을 빨리 경기력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맥알리스터도 컨디션이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맥알리스터가 어떻게 보면 약간 2.5선 느낌으로 3선과 2선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가끔가다 득점도 터트려주고 또 슈팅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상대 선수들을 좀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틸리티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인데 맥알리스터가 지금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니어서 그쪽에서 좀 연결이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맥알리스터의 컨디션도 빨리빨리 끌어올려줘야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리버풀이 뎁스가 얇은 거를 또 이번 경기에서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체로 들어올 때 쟤라면 뭔가 해줄 것 같아. 쟤라면 무조건 해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사실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굴 골라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리버풀이 뎁스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